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주간전망대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부동산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죠. 작년 한 해 변동성 커졌던 금융시장과 더불어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정부의 9.13 대책이 나오는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변환기, 변곡점에 서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은 그런 시점이죠. 오늘 이 분야에 관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대해서 심층 토론해 볼까 합니다. 네, 새해 첫 주간전망대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주택연구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심기온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첫 주제가 부동산이 됐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비싸야 됩니까? 저는 아직 서울에 못 살고 있습니다만 서울 사는 친구들 가끔씩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 자기 사는 동네를 얘기하면은 집값 물어달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래 너 집 몇 평이고 얼마냐 물어보면은 조금 깜짝깜짝 놀랄 수준인데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비싸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어디 집값인지가 전 중요할 것 그렇겠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 친구분들이 굉장히 좋은 동네에 비싼 집 거기 사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집값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동네의 집값은 굉장히 좋은 주거지에 있고 새 주택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경향들이 있지만 또 외곽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래된 주택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고 비아파트 단독 연립 이런 쪽은 또 저렴한 주택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한정돼 있고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서 비싸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마음만 비우면 괜찮아지는군요. 그렇죠. 학계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요? 그 PIR이라고 하는데 네. Price Income Ratio로 해가지고 자기 연봉 대비 집값이 몇 배냐를 따집니다. 네. 따져봤을 때 이제 뭐 저 IMF나 예. 이쪽 나선 보고서는 네. 한국 집값은 아주 안정적이고 비싸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 초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네. 그 IMF가 특정 지역의 과열은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네. 한국 집값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특히 OECD에서 예. 한 30-40년간 자료를 축적한 걸 보면은 서울 집값이나 한국 집값이 특별히 비싸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 이런 말하면 또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근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비싼 편은 아니다가 학계의 중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서울 집값을 봤을 때, 서울 대도시권을 봤을 때 선진국 다른 대도시권에 비해서 특별히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 강남이나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싼데 그것들도 뭐 런던의 뭐 특정 지역, 뭐 홍콩의 특정 지역에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모든 게 상대적인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맞다나 뭐 미국에도 실리콘밸리 같은데 그렇죠. 꽤나 높은 연봉을 받는 그 그렇죠. 사람들이 집세 내고 나니까 뭐 제대로 살 게 없더라 이런 말도 있고. 제가 15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는 샌프란시스코 선생님, 네. 소방수, 네. 교사 예. 이런 분들이 자기 살 집을 찾기 위해서 한 2시간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원에 노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화장실에서 이빨 닦고 출근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더 심해졌죠. 그렇겠네요. 어쨌거나 뭐 이래저래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버블의 우려가 있는 곳이 적지 않고 우리나라는 2018년 작년에 결국 꽤나 이제 부동산 관련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뭐 총리께서 다 국회에서 네. 한국은행의 그 고유 권한을 할 수 있는 금리를 갖다 언급하고 이런 예. 상황까지 왔는데 그냥 지난 한 해 우리 뭐 부동산 시장과 연관해서 이렇게 2018년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은 뭐 어떤 표현이 더 좋습니다. 연구원에서 이제 시장 전망을 하면서 좀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이제 예전에는 뭐 국지화 양극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진 올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한 예, 해였다. 초양극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초양극화. 예, 이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부와 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조금 많았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의 일부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단지에서는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현상들도 나타났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구 지역에서는 올해 10%가 넘게 집값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오르는 지역과 굉장히 많이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지금 대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부에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고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는 와중에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아서 이제 정부와 민간의 갈등들도 그리고 대립들도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던 한 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저는 뭐 진퇴양난 같습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은 이제 재작년 파리 대책부터 해서 네. 정부에서 강공을 밀어붙이는데 예. 시장은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제 좀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정상화되면 모르겠는데 정상화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수요자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러니까 거의 완전 얼어붙은 상태. 이 상태가 이제 굉장히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대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내놓아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그게 이런 말하긴 그러는데 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또는 당선될 때 공약을 냅니다. 네. 나는 임대주택 몇 채 아니면은 뭐 공공주택 몇 채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약을 지킨 사람은 딱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노태우 대통령. 아, 그때 200만 원을 건설했거든요. 네. 200만 원 건설이 어디만큼 크냐면 그 당시에 700만 원가 안 됐습니다. 주택이. 700만 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30%, 전체적으로? 30%에 가까운 주택을 한 5년 만에 다 공급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공급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부터 OECD 자료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93, 4년부터는 전 세계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가운데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그 공급 정책 하나로 인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이 아니냐. 물론 서울의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들쭉날쭉 뭐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 국가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2010년대라든가 2000년대에 상승한 걸 보면은 우리보다 더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더 하락을 할 때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공급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포함해서 에 비해서 이제 적게 하락하고 적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작년에 있었던 그 대책 가운데 9.13 대책이 마지막에 나왔던 대책이기도 하고 실제 시장에 또 뭐 실질적인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네, 많이 줬죠. 많이 주고 있죠, 지금. 주고 있죠. 예, 예. 주고 있는데. 있죠. 예. 그 대책이 바라는 최종 지향점은 뭡니까?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주택자 투기 근절, 투기 건절. 예, 그리고 실수요자 우선, 그리고 맞춤형 대책.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규제를 네.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 10년 동안의 완화된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많이 정상화가 되기도 하고 일부 지역은 활성화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가 굉장히 이제 기승을 부리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레버러지를 기대하면서 그 갭 투자 같은 경우도 네.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규제를 강화했다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는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 11월 3일 날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동안에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도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9.13 대책을 통해서 결국은 투기를 근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대책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예. 예, 지금 이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분명 그것이 변곡점이 됐는데요. 예,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9.13 대책으로 해서 가격이 잡혔다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년 정도 그렇게 오버슈팅이 났거든요. 아, 그렇게 그렇죠. 오버슈팅이 예. 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조정을 거치는 거고 네. 그 시점에 이제 뭐 재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왜 그 시점에만 약발이 먹히고 뭐 역대 최고라고 했던 재작년에 파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효과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정부 정책이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근데 시장 전체를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효과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역대 정부나 선진국 정부에서 봤을 때도 수요 정책이 중장기적 효과를 나타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정책이 거의 9.13 대책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고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다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9.13 대책에서는 이제 세제까지 특정 지역을 겨냥한 세제 같은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이 어떻게 뭐 책정해서 종부세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강남 지역하고 서울의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세금인데 이것들이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운영하면은 경제에 큰 왜곡은 없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왜곡이 오지 않을까. 그 왜곡이라는 게 이제 시작 산업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설업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축소로 인해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의 한 85% 정도가 개인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공급이 줄게 되면 서민이 결국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기재 과정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다 밝혀진 프로세스입니다.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실현돼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순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수요 대책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 실장님, 네. 뭐 주택산업연구원이면은 어쨌거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내지는 주택 정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선도하시는 선도까지는 아니고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는. 정상적인 시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 방향 네. 그리고 지금 주택 산업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소비자 입장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향성들에 대한 제안을 하는 그런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모든 대책들이 보면 발표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액션 플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짜기 위해서 이제 후속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후속 그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이제 연구원에서 있는데 제가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동안은 공급은 필요 없다.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9월 21일 날 수도권에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일정한 주택의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일부 선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9.13 대책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가수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걷어낼 필요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9.13 대책이 필요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에는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자가 점유율들이 다른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중에서 한 6가구가 10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네. 6가구 정도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고 4가구 정도만 임차 가구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서울은 반대거든요. 반대다. 예,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4가구, 5가구가 채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임차 가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내 집을 가져야 되는 가구들이 많고요. 이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하고 40대의 자가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지면 30, 40대들이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구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가 되게 큰데 이런 가구들이 내 집을 마련하게 해줄 수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내 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시장이 좀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데 그 9.13 대책을 통해서 조세와 금융을 굉장히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이 크게 풍족하지 않은 30, 40대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측면에서는 9.13 대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조금 있다라고 보여서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너무나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9.13 대책을 통해서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조세와 대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실장님 말씀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베를린이라든가 네. 뉴욕이라든가 뭐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자가 점유율 비율이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서울이 이제 한 40% 정도가 자가 점유를 하거든요. 아까 네. 전국으로 보면 60%가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20, 30대, 40대가 집을 못 사는 못 거고 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40% 또는 20%까지 내려갑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 어떻게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할 것이냐의 다양한 정책, 공급을 좀 많이 늘리고 임대주택이 되겠죠, 대부분이. 네.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임대를 많이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자, 뭐 임비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스 인말 땡이 하듯 적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공급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것들인데 서울은 공급도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좀 뭐 우스갯소리기도 하고 어리석은 소리이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은 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뭐 하냐 학창 시절 얼마나 공부 잘했냐 뭐 했냐 농땡이였느냐 상관없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이 부동산 쪽에 밝은 사람들은 거부가 되고 그쪽에 관심이 없거나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루저로 치부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고 그렇다고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죠. 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목표는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집값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것처럼 물가가 한 2% 내외, 경제 성장률이 3% 요즘 이번에 나온 게 한 2.7% 정도 되는데 2, 3%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그 상승을 하면서 다만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임차 그 전세 주택을 그 구입해야 되는 가구들이 충분하게 미래를 예측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이 될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모으면 되는지와 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상승을 전제로 주택 정책을 하는 것이지 이 주택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네.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이것도 또 우문입니다. 예. 부동산 학과에서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너 부동산에 빠꼬미가 돼가 나중에 부자 되라 이거 가르치십니까? 이거 아니죠. 뭔가 하면 저희 부동산 같은 게 크게 한 네 분야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사회에서 필요한 부동산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공급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규제 요소도 있고 금융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모든 부동산 프로세스에는 금융이 필요합니다. 그 기존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기존 새 건물을 만들든지 그런 분야가 있고 하나는 이제 또 준공된 건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물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특히 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국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뤄요. 그래서 뭐
어디 땅 사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그 수업 시간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산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은 국부가 증진되는 거고 이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은 아마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연기금이나 이쪽에서도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지 국민 노후 생활 같은 그 경우도 좀 안정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님, 그러면은 아까 이제 9.13 얘기하다가 그거 했는데 우선 말씀하신 서울과 지방 또 서울도 지역별로 뭐 이렇게 양극화가 많이 심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뭐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일단 서울에서 최근에서는 뭐 신문 보도가 9.13 대책 이후에 뭐 강남 4구 이런 데서 좀 이제 하락세가 좀 보인다고 하는데 퍼센테이지 보면은 그동안 올랐던 거에 비해서 뭐 그닥 크지 않죠.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 통계가 가지고 있는 통계요?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네. 주로 그 상승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전월 대비 아니면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이라고 하면 10월 가격하고 비교해서 지금 집값이 어떤지를 보고 이게 여름 그 겨울 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계절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없애야 돼라고 조금 더 나가면 지금 11월 달이니까 작년에 11월 달은 어땠는지 볼 거야. 이렇게 전년 동월비를 보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올랐고 전월 달에 지난달에 올랐으면 당연히 그거보다 조금 빠지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통계로서 예. 시장을 진단하고 있는 것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진단을 할 때 지난달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는 것과 지난달 그 전년 동월 대비로 보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시장이 그 형성되어져 있는 적정한 가격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단기간에 형성된 가격들이 아니고 좀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그 상품이 똑같은 입지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전년 동월비, 전월비 대비 얼마 퍼센트가 뭐 올라갔어 내려갔어라고 하는 것으로만 시장을 지금 너무나 보고 있는 것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그걸 투자 상품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그룹에서는 예. 주식 상품 분석하듯이 예. 아파트 상품을 분석을 해서 예. 어느 지역의 몇 평대 아파트는 사면 돈이 되고 네. 어디 아파트는 사면 안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상품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들이 너무 극단화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주는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들도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주택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주거 그 기본 가치로서의 그것들을 같이 조금 균형을 맞추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독 그게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그게 없어지면서 오는 부작용들이 서울시장에서 좀 많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렇다면은 뭐 예, 지금 제가 생각한 게 틀리진 않았네요. 그거 뭐 신문에서는 뭐 몇 퍼센트 빠졌네 어쩌네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 86년부터 집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86년부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전국 집값을 보면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요. 전국 집값 상승률은 전국 집값은 그 대신 전국 아파트 값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오르는 거고 이제 단독이나 연립은 훨씬 빠지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 땅값은요? 땅값은 주택보다 훨씬 많이 오릅니다. 땅값은 이제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고 그 대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못 사면 큰일 나는 게 되겠지만은 근데 지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조사하고 나서 봤을 때 뭐 서울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한 37, 8% 올랐습니다. 1년에 아파트가. 예. 근데 가장 많이 빠졌을 때는 한 12% 빠졌어요. 12%가 언제냐? IMF 때입니다. IMF 때. 그 다음에는 빠져봐야 한 뭐 1%, 2% 빠지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이나 강남이 한 5%까지 빠지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이전 시기하고 이후 시기를 저는 주로 나누는데 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진동폭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상승할 때는 20% 1년에 아파트가 하락할 때는 10%.
2008년 금융위기에는 상승할 때는 뭐 한 2, 3%, 하락할 때는 1, 2% 이렇게 진폭이 줄어요. 그렇게 줄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네. 거의 한 10% 넘게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폭이 좀 바뀌긴 하는데 네.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마이너스 뭐 한 10%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10% 떨어졌다는 건 IMF가 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표상으로 보면은 뭐 떨어지더라도 한 1%, 2% 떨어지지만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더 떨어진 걸로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제일 그 많이 회자되는 가운데 잘 안 되는 게 석유 고갈론이거든요. 한 몇 주 전에 저희 주간 전망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릴 때 뭐 30년만 쓰면 지구상에 석유 다 마른다 했는데 70년대 로마 클럽 30년 지나도 그거 하고 뭐 셰일 펑펑 나고 또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게 대세긴 합니다만 어디나 보면은 조금 뭐 증시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약간 힘들다 싶으면 또 이렇게 득세하는 게 부동산 폭락론이거든요. 맨날 폭락이죠. 근데 폭락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IMF 때 말고 네. 딱히 뭐 부동산 떨어지는 거 본 적 없단 말입니다. 전국 지수로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200만 원 공급하고 나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국 지수로 봤을 땐 딱 3년 빠집니다. 한 해 빠진 게 이제 전국 지가로 봤을 때 IMF 때 그 해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네. 급등합니다. 예. 그다음 2004년에 한번 빠져요. 네. 한 1% 미만으로. 근데 신용카드 사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2012년쯤에 한번 빠집니다. 2012년에 빠지는 건 왜 빠지느냐? 금융위기 때 빠져야 되는데 그때 혁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방이 워낙 화랑이었어요. 서울 수도권은 마이너스였는데 지방이 워낙 화랑이라서 전국으로 보면은 플러스였다가 예. 2012년에 뭐 한 0.몇%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 지수로 봤을 때 마이너스로 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급이 와야지 마이너스인 거고 선진국들 집값을 보더라 해도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마이너스라면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저 겔트너라는 사람이 연구한 게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집을 350년간 추적해봤어요. 네. 뭐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실질 가격으로 봤을 때. 근데 350년 초장기간을 봤을 때는 결국은 1% 약간 안 되게 실질 가격이 계속 오르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빠진다는 건 이상한 경제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불패로는 항상 유효하다. 에이, 그건 아니죠. 불패론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패, 요즘에 나오는 로또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 가격이 변동성이 큰 지역이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없이 꾸준한 지역들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장기 동안에 있는 가격들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수렴한 가격 선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게 그 모든 지역이 동일한 현상으로 동일한 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다라는 네. 거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 경기의 사이클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지방에서만 하더라도 대구의 수성구는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대라고 얘기하지만 부산, 그 울산의 동구 같은 지역은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그러면 부산의 대구의 수성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게 아니고 어느 시간에선 조정이 될 것이고 울산의 동구가 거기에 이제 그 기반 산업의 문제까지 있어서 굉장히 깊게 빠지고 있지만 그럼 얘는 계속 그렇게 빠질 것이냐? 하염없이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 가선 조정이 되고 다시 회복하는 그 변곡점이 나올 텐데 이 사이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는 우리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이 비아파트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굉장히 늘 고가이고 그리고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인지가 있는 반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돼 있고 늘 가격이 그 자리에 있고 이런 좀 상품마다 지역마다의 차별성이 예전보다 더 많이 있어서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뿐이지 불패론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경기에 의해서 코스피처럼 종합주가 지수가 있으면 불패인데 상품별로 보면은 지역별로 한 30년 전에는 아파트가 똥값이었어요. 3, 40년 전에는. 네. 값도 안 오르고.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이 오르는 상품이고 그 뭐 연립주택 빌라 같은 거 처음 만들었을 때도 굉장한 붐을 일으켰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폭락한 게 빌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수로 보게 되면은 상승인데 그 안에는 지역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네요. 그렇죠. 예. 지수로 보면 그동안 예, 우상향인데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나머지 반토막난 종목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개별주를 했으면 큰일 나죠. 또 우리 김 실장님 얘기 듣다가 저는 또 짠해집니다. 저 어릴 때 아버님께서 그때 우리 집이 아니었을 때인데 뭐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셨는지 어쨌거나 골드스타 금성사 텔레비전을 사오셨거든요. 다리 4개 달린다. 문 열고 흑백 이거 문 열고 하는. 그래서 저 암스트롱 달에 떨어지는 것도 TV로 보고 했습니다. 뭐 동네 사람들 동네 분들 같이 보시고 같이 이렇게. 보고 그걸 그냥 그 텔레비를 수성구에 그냥 땅 하나 사놨더라면은 제가 그 텔레비전 깨구리 잡으러 갔던 그 가격으로. 동물동 그 땅이나 그냥 하나 사놨더라면 저 지금 좀 편안한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 시장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셨을 때. 전세 가격은 굉장히 지금 많이 안정화되어 안정화됐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성행할 수밖에 그랬죠. 없었던 이유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올라가지고. 전세가 비율이 어느 지역 같은 경우 100%도 넘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매매가를 넘어선 전세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택 가격,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이제 정체돼 있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좀 빠지면서 전세가율이 60% 정도까지 이제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갭 투자를 해가지고 뭐 주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영향은 전체적으로 2015년, 2016년에 전국적으로 인허가가 70만 호가 넘게 인허가가 됐고 그 물량들은 사실 90년대에도 공급되기 어려운 물량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았는데 그 물량들이 이제 입주할 시기가 도래된 것이 올해, 내년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헬리오시티가 이제 대규모 입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전세 네. 가격들이 많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돼서 빠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한번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2주 후에 재계약이 될 시점에 되면 인근 시세가로 다시 회귀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물량이 많아서 하향 안정화가 돼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얘기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리고 재개혁해서 한 2년 후, 4년 후가 되면 이제 그 시장 가격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역전세 직후에 나오는 거는 전세가 폭등입니다. 보통. 그래서 주변 가격으로 다른 데가 4%씩 올라가는데 여기 한 10% 올라가요 그냥. 아하. 그렇게 전세가 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싸다 해서 들어간 사람은 다 밀려나는 현상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 거는 전세가가 하락하면은 보통 매매가가 떨어지거든요. 네. 전세를 보통 실수요로 보고 네. 그렇게 보는데 과연 이런 관계가 올해, 내년, 후년에도 유지되겠는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존 연구에서는 전세가 실수요고 실수요가 떨어지면 매매가 떨어진다는데 지금은 매매 수요하고 실수요가 좀 분리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매매하고 실수요는 왜 그런가 하니까 과거에는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사거나 사는 네. 사람들이 뭐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사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 사람이 20% 이상이 사고 있거든요. 허허. 이 말은 이제 기존의 매매 전세의 관계가 좀 변질이 되고 있다. 그 뭐 이런 율을 따지는데 과거의 그런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지. 근데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은 전국적 또는 전 세계적 투자처 또는 투기처가 되면서 실제 임대료하고 매매가가 괴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면은 두 개가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올해 내년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쉽게 풀어서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그렇죠. 집 산다 이거죠? 예, 예. 투자 목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그냥 이런 질문은 그것도 이렇게 고매하신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실장님 모시고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아까 폭락론도 얘기했고 불패론도 얘기했습니다만 혹시나 이 주간 전망대를 보고 있는 우리 젊은 청춘들 에이씨 그래도 무리를 해서 사?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저는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인생에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네. 이게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 네. 내가 일생 동안에 집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아무리 임대주택 시장이 발달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한 채 정도는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마련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젊은 청년들이 집을 사겠다라고 막 은행에서 저금리라고 돈을 빌리고 뭐 갭 투자하고 이런 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바로 신혼부부가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3, 40대를 지나면서는 한 채 정도를 마련하는 게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정 부분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모기지 프로그램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랑 내가 그다음에 뭐 어디 신규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내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주거 소비도 저는 소비자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하는 강남의 그 좋은 아파트에 가고 싶어하는 이거는 너무나 과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주거지도 많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 주택을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갖는 게 낫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뭐 어쨌거나 30대 뭐 요새 다들 30대 돼야 뭐 결혼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서울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누구나 동경하는 야 거기 사냐 이런 소리 듣는 데로 살려면은 현실적으로는 입에 금수 좀 물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그러면 이제 조금씩 밀려나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요즘 이제 또 이슈가 3기 신도시입니다. 예, 교수님. 예. 지금 1기가 그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분당, 일산 그쪽 200만 원. 예. 예, 평촌은 포함 안 되고요. 포함되죠. 포함되고. 예. 그다음에 2기는 어디입니까? 이기는 이제 판교라든가 김포라든가 어. 검단이라든가 뭐 청락 해석하던 동탄 뭐 이런 거. 동탄까지도. 예, 그렇죠. 양주도 있고 뭐. 그럼 진짜 3기는 어디다 짓겠다는 거죠? 뭐 지금 정부의 지금까지 안을 보게 되면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에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그리고 곳에. 이제 광역교통 개선까지 해서 그 광역교통 개선이라는 게 뭐 지하철 또는 BRT 이런 것들이 해서 서울과 접근성이 좋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자족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된다면은 기존 연구 결과들을 보게 돼도 특히 이제 강남과의 한 3, 40분 거리다 출퇴근이 그러면 이제 서울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강남 안정 네. 효과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제 뭐 단순하게 주택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서울의 혼잡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급행 열차라든가 네. 급행 뭐 교통 버스망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9호선 효과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지하철 9호선이 처음으로 급행으로 생겼거든요. 네. 물론 국철이 있긴 했지만은 그때 어떤 일이 근데 발생했는가? 출퇴근이 너무 미어 터집니다 거기. 아 그렇죠. 근데도 예. 재밌는 게 예. 그때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강남 논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예. 원룸 월세 가격이 순간적으로 하락합니다. 왜 하락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원룸이 1,000에 100만 원이었는데 네. 보증금 1,000에 100만 원. 예. 근데 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화곡이라든가 30분 떨어져 있는 거기는 반값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도 만약에 이제 한 2, 30분 거리에 대규모로 공급하면은 강남 집값 안정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그 대신 이제 집중과 혼잡은 또 다른 집중과 분산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한 60년대부터 이제 연구된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빨대 효과에 의해서 어떤 기능은 더 집중이 되고 어떤 기능은 계속 분산되고 이렇게 따로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콜센터라든가 이런 건 다 분산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면 접촉이 더 중요한 헤드쿼터 기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 분산을 이제 일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주택 가격에는 어느 정도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GTX니 뭐니 이렇게 말만 무성하다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시장님.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는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을 하게 네. 되는데 그러면 그 광역교통망 계획을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어디를 연결할 것이고 언제 이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러면 그런 집행을 하기 위한
재원 조달 계획들이 항상 같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 재원 조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계획했던 시기에 착공을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의 또 이제 노선의 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조금 종종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광역교통망 계획을 보고 그 교통이 언제 이제 입지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게 몇 년씩 딜레이가 되면서 오는 이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는 민원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광역교통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보더라도 국가 계획을 보면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착공이 되는 것들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바로 뭐 어느 시점에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간다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가지고 네. 예비 타당성 같은 것도 면제하는 사업들도 나오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빨라질 겁니다. 그 대신 그렇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속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뭐 요새 이렇게 신문 보도상으로는 서울 집값 잡겠다 했는 게 지방만 더 떨어졌다는 둥,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딴 거보다 이렇게 뭐 여행을 하던 중에 뭐 고속도로보다 특히 국도로 다니다 보면은 저기다가 왜 저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지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괜찮은 겁니까? 뭐 지금까지는 괜찮았죠. 지금까지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다 채워졌나요? 다 채워졌죠. 미분양 지금 남은 게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남아 있을 6만 겁니다. 원. 그러니까 지금 다 채워져서 이제 신규 미분양, 네. 중공업 미분양은 한 1, 2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거의 다 채워진 건데 문제는 이게 그 지역이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고용도 성장하고 이런 시대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저 특정 지역에서는 그 산업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지방 경제를 살리거나 지방 고용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욕을 좀 많이 먹긴 하는데 19세기 말반에 맨체스터라든가 글래스고우라든가 영국의 리버풀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인구가 확 늘어나요. 네. 그래서 절반이 뚝 떨어집니다. 반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인구가요? 인구가 그 도시 인구가 절반으로 딱 떨어져요. 맨체스터, 글래스고, 리버풀이. 왜요? 그 사람이 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갔는데 클리블랜드라든가 디트로이트라든가 피츠버그가 또 100까지 쫙 올라갔다가 또 반토막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기타 큐슈 같은 게 이제 신일본 제철이 있고 큰 도시 올라갔다. 얘들은 반토막은 안 납니다. 얘들은 그 사이에 잘 될 때 로봇 산업을 육성합니다. 잘 될 때 그 다음 먹거리를 준비하면은 충격이 적은데 차기 성장 동력 산업을 안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벌써 겪었어요. 까먹고 있는데 태백시가 인구 11만까지 갔다가 5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반토막이 났죠. 네. 근데 우리나라 이 산업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남을 거냐? 특정 산업 의존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으로 가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가지 않겠느냐? 중국에서도 특정 산업은 뭐 인도나 베트남으로 가고 있거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대한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은 좀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 뭐 거제도 같은 경우에 수주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럼 미리 이제 그다음 차기 산업을 해서 인구를 유지하거나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건 너무 손을 놓고 있었죠. 참 한때 거제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니고 했는데 예. 그렇죠. 식당, 노래방 예약 안 되고 제가 삼겹살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예. 전국에서 식당 하나당 삼겹살 소비가 제일 많은 데가 거제도였습니다. 그랬겠죠. 회식비가 워낙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요. 그 말씀 하는 김에 그것도 말씀 좀 들어봐야겠네요. 요즘 이 상업용 부동산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예. 우리 뭐 실장님도 여의도 계시겠지만 연구원이 여의도에 계시고 하지만 여기 식당 하다가 뭐 하다가 이제 빈자리가 공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뭐 여의도뿐이겠습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어떤 경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쪽에서의 좀 뭐 공급과 경기 차원이라 봐야겠죠. 가장 큰 건 경기입니다. 경기. 보통 이제 경제가 위축이 되면은 네. 위축이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상가입니다. 상가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지갑을 닫으면서 더더욱 네. 그래서 상가가 임대료를 조정받고 그 사이에 관련 산업이 또 조정을 받아요. 관련 산업을 조정받는 건 오피스 수요가 주는 거예요. 오피스 수요가 줄어서 이제 공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보통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제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요. 네. 압축해서 네. 이렇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실이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20년 정도의 그런 기록을 봤을 때 우리 지금 공실은 무지 높아요. 10% 이상이 되니까. 근데 선진국을 보면은 이게 정상인 상태입니다. 선진국은 대부분이 한 10% 넘거든요. 자연 공실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공실이 높다라고 보이지만은 최근 워낙 화랑이었고 네. 공실률이 3% 5%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이 한 10% 이상 올라가니까 이 끝장이구나. 이 과정을 이제 경제가 나빠서 끝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고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 적당히 자리를 찾아가면서 선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자 쪽으로 경제 위축에 대한 무게가 더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경제 쪽으로 좀 살리지 않으면은 이 트렌드가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세입자, 임대 사업자 전부 다 영향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입니다. 그러고 이런 얘기도 제가 뭐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저기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주로 이제 식당 뭐 카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고 이제 뭐 새 들어 사는데 일요일 없이 30일 갔다가 꼬박꼬박 다 나오는데 한 23, 4일 근무하면 이제 새 나오고 네. 나머지 한 일주일 일한 걸로 알바비 주고 원료비 떼고 그러고 내가 갖고 간다 하는데 보니까 이게 눈에 눈물 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나 뭐로 빠졌을 때 우리나라 임대료 너무 비싼 겁니까? 아니면 뭐 국제적인 기준을 보나 뭐로 보나 금리 상황을 보나 뭐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뭐 제가 국제 비교까지는 안 해서 뭐 네. 비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독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사실 상가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유독 그것들이 선진국에 있어서의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은퇴를 하거나 이랬을 때 새로운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사회에서 은퇴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나의 나머지 삶에 대해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네. 정도의 자영업에 대한 군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군에서 차지하는 그 자영업 비율이 생계형이 많지 않은데 유독 우리나라가 생계형 자영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 관계에서 너무나 저가로 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창업을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준비 기간 없이 자영업 시장으로 오게 되고 네. 그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쉽게 실패를 겪으면서 오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체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자영업의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정책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가가 받아야 될 적정 임대료의 수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점검은 한번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이게 똑같은 상가에서 똑같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장사가 더 잘 돼서 소득이 더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임대료를 정사상승분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더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간행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임대료라는 게 그 매출액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냐. 사실 우리나라 상가 운영이라든가 보게 되면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중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줄여야 될지는 다 줄여서 이제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한데 이 인건비를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원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료보다 높게 돼 있거든요. 네. 보통은 식당 네. 같은 경우에. 네. 그런 걸 봤을 때 뭐 이쪽도 조정은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조정해야지 자영업이 생존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전체 포션의 이만큼 정도 되는 포션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사실 임대료를 국가에서 강제를 하게 되면은 나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집주인이 건물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건 뭐 선진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네.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합니다. 건물 수리도 안 하고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결국 건물이 더 낙후돼서 세입자도 피해를 보고 이러고 나머지 최종 상황이 뭐냐? 철거해서 다 쫓아내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이 상황으로 가는 게 서민들한테 더 좋은 거냐? 이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그 뭐 아까 1기, 2기, 3기 뭐 신도시 얘기했습니다만 한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천당 위에 분당 있다고. 예, 예. 근데 요즘 이렇게 초등학생들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 장래 그렇죠. 희망이 뭐냐 하면 건물주 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새 받아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편하게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 교수 저 학자적 양심에서 이거 바람직하다고는 안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회 풍토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회 풍토. 전부 다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제일 큰 꿈이 뭐 택도 없는 소리였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겠다라든가 그리고 뭐 공대 가서 공학자가 되겠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최고 우선순위가 연예인이고 연예인이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이런 방향으로보다는 본인들이 조금 뭐 즐긴다라든가 아니면 좀 편하게 살자 이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 게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물주에 뭐 건물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건물주라고 그렇게 사실 우리가 적대시할 존재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 건물 소유주가 수십 년간 노력한 노동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문제는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은 너무 가진 자는 나쁜 사람, 뭐 그쪽에서 뭘 뺏어와야 된다 이런 시각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가면서 국가가 발전하는 게 낫지 저렇게 이제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교수님 방송 전에 하셨던 그 별명 이해가 됩니다. 저기 실장님, 네. 청약 시장 좀 요즘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청약 시장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관심이 글쎄요. 네, 뭐 많이 사진 보면 집중되고 뭐 줄이 있는 많이 것 길던데.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핫한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만 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칼럼도 썼지만 올해 10월까지 분양한 단지가 297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이대로라면 297개 단지가 사람들이 늘 많고 청약률이 다 높아야 되지만 297개 단지 중에서 굉장히 청약이 핫해서 정말 이건 로또 단지다. 이거 되면 정말 많이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는 단지야 15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0대 1이 넘는 단지는 15개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1순위 청약 자체가 안 된 단지들도 그래서 제로 단지라고 해서 청약자가 아무도 없는 단지도 15개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청약자가 전혀 없는 단지도 있고 청약률이 좀 높은 단지도 있어서 이게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 지금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것은 뭐 서울의 강남의 어디 재건축에 신규로 나오고 있는 단지들이라는 그 특성들이 좀 있고요. 또 청약 경쟁률이 좀 높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단지는 재건축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단지가 공급하는 총 세대 수가 있는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을 빼면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시장에 나오는 주택수 자체가 별로 되지 않는데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주변 여건들이 좋으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방에 가면 사실 뭐 군 지역에도 굉장히 단지들도 많고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도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청약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저기 뭐 시장에 있다 보면 금융시장에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미국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대부분이 이제 대출 받아서 그렇죠. 그거 있는데 이 25bp 0.25% 포인트의 어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느냐? 예. 근데 이제 기존에 뭐 논문 100편이 있다. 그러면 한 97편, 98편은 금리 인상은
가격에 마이너스 압력을 준다입니다. 그렇겠죠. 그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 기준금리 따라서 올린 적이 최근에 한 2번 있습니다. 네. 90년대 한번 올릴 때 우리가 한 2분기, 1분기 따라서 올렸거든요. 네. 그때 집값은 폭등을 했고요. 폭등을 했고 폭등을 했습니다. 금리 올리는 중에 예, 올리고 있는 중에 제일 폭등을 했고 2000년 중반에 금리 올리다가 이제 금융위기 갔잖아요. 네. 그때도 우리가 따라 올렸는데 그때도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야 금리 올리더라도 집값은 계속 오르더라. 근데 이제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금리 인상하면 집값은 마이너스 압력인데 그때 왜 올랐느냐? 인구도 증가하고 거시경제 성장률이 5% 10%씩 갔으니까. 한참 경기 좋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 압력이 약한 거예요. 네. 플러스 압력이 워낙 세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2% 이제 중반대 또는 뭐 초반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부담이 느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FRB가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아직도 몇 번 남았잖아요. 내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예, 예. 계속 올릴 가능성인데 그럴 경우에 좀 부담이 커진다.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한 재작년까지 한 3%대 정도, 3% 초반대 정도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였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 근데 예. 지금 이제 4%, 5%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예. 4% 중반까지 갈 수 있는 시점에서는 그리고 원리금 상환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부담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가계가 이제 이자 원리금 상환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두세 번만 더 올리면은 거의 4% 중반, 5%까지 가면은 아마 하우스푸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주택 가격은 의외로 또 쉽게 조정받을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그래 그 논리가 뭐 원리는 비슷하구나. 그래 똑같아요. 한때 클린턴 행정부 그때 때 좋았죠. 그린스펀 따박따박 금리 올릴 때 그때 너무 많이 치고 올렸어요. 예, 그때 올릴 때는 주식도 오르고 뭐도 그렇죠. 그 이제 결국 그 논리가 금리가 경기 좋아서 오르는 금리는 괜찮은 거죠. 예, 뭐 그죠?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차피 플랫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사람들이 막연하긴 합니다만 97년 IMF 외환위기 예. 그리고 2007년 8년 무렵에 미국발 서브프라임으로 시작했던 금융위기 예. 그러고 또 이제 10년 주기를 이렇게 지나왔단 말입니다. 예. 어쨌거나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도 풀고 트럼프 대통령 뭐 2017년에 취임해가지고 뭐 세금 깎아줄게 뭐 해갖고 어쨌거나 펌프질은 많이 해서 여기 왔다가 2018년 말에는 조금 주가도 많이 밀리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생겼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함부로 입에 올리기 싫은 게 부정탈까봐 괜히 부정탈까봐 말은 안 하는데 다들 이렇게 사석에서 이제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예. 이제 한번 경계할 만한 2019년이 도래했고 또 월가에서도 하는 얘기가 2020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다들. 예.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이 부동산 쪽에도 어떤 부정적인 여파가 한번 올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그 가능성은 염두에 안 두시나요? 지금 이렇게 역사까지는 아니고 그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 때 같은 대외적인 굉장히 큰 쇼크가 있다라고 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지방시장은 전혀 영향이 없었거든요. 지방은? 예, 지방은 오히려 그 참여정부 폭등했죠.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고 오히려 금융위기 때는 나홀로 화랑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수는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했는데 8%까지 올랐어요. 예. 지방이.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격적인 게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 그때 막 있는데 급매물 나오고 할 때구나.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그 지방의 주택 시장은 사이클대로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이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았을 시기에는 이후에는 조금 그 가격이 안 좋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나면 회복이 되는 사이클이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됐었고요. 그게 누적적으로 지금 3년째 내년까지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4년째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고 하락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산업이 무너져서 왔던 영향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마이너스 시장인 것들은 이제 뭐 유지가 될 거고
문제는 그럼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글로벌 위기가 와서 서울 주택 가격이 그렇게 빠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내년에 그런 글로벌 위기가 2019년에 네, 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라는 생각이 올해. 2019올해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지방은 좋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만큼의 그렇게 상승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2019년에 올해는 전국 지수로 봤을 땐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위기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외환위기 때 왔을 정도의 그 정도의 쇼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이클이라는 게 뭐 한동안 주택산업연구원도 그렇고 건산전에서도 뭐 10년 사이클이 바뀌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뭐 벌집 순환 모형이나 그 산업 자체에는 사이클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10년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88년 이때는 뭐 폭락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기록적으로 폭등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재고가 늘어나고 수요 공급의 타임 차이, 시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위축은 있겠지만은 그 위축이라는 게 최근 10년간 봤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이제 강남이 한 5% 빠졌거든요. 뭐 그렇게 빠질 정도의 충격은 올 수도 있다. 그 대신 외부 경제 충격에 의한 거.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비슷한 게 날아온다 외국에서 그럴 경우에는 빠지는 게 과거에 이제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5 내지 15%까지 12%까지 빠진 적이 있다 이런 참조 정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외부 충격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냥 보합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단독주택 시장 뭐 아니면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우리 실장님하고 교수님 순서로 한마디. 저는 주택 시장이 예전에는 이제 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집은 다 같은 집이어서 비슷하게 움직였던 동조화 현상들이 굉장히 강했었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도 비슷하게 패턴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시대를 거듭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탈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너무나 달라지는 이질적인 것들이 같은 공간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아파트가 재건축에 임박해 있으면 더 비싸지고 뭐 이런 것들도 특징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동차 시장에서 새 차가 비싸고 중고차가 굉장히 값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도 지금 주택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아파트도 똑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 아파트의 입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평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기능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공간 구성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같은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는 좀 다양한 그런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뭐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많이 내놓았고 그게 이제 전부 다 억제하거나 규제를 하는 쪽으로 많이 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거시경제 여건이라든가 지방 가격이라든가 수도권 가격에 봐서 조금은 이제 유동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시장이 꺼져가는데 작년 재작년의 정책을 계속 집행하면은 시장이 꺼져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했던 정책들을 한번 다시 손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과거 몇 년간 폭등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필요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폭등 양상이 거의 누그러졌고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어떻게 출구 전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제 강남 집값 또는 서울 집값이 몇 프로 빠지면은 또는 0% 오르면은 출구 전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여차하면은 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부동산 규제 악화 정책을 계속 규제를 더 한다는 거는 조금 넌센스 같거든요. 그렇죠. 경기 부양책에는 그에 걸맞는 그런 정책이 같이 가야지 거시경제라든가 서민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이 부동산도 그러니 결국
저기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이 지금 2019년을 갖다가 굉장히 헷갈리는 마음으로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렇게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도 상당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그리고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뭐 섣부르게 덤비기 힘든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거기다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라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 뭐 그런 국면인 것 같네요. 조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쁜 가운데 시간 내주신 교수님 또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